저는 지난 6년 이상 회피형 애착 유형을 연구해 왔는데요. 사실 그들이 당신과 영영 끝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만드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분명하고 측정하기 쉬운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미묘해서 종종 간과되는 행동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잠수 이별을 택했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중요한 건 그 안의 뉘앙스입니다. 애착 이론 연구에 대한 제 근본적인 불만은 회피형에만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별 상황이나 회피형 사람들이 관계의 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있지만 대개는 애착 이론 전체를 뭉뚱그려 다룹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 그룹을 뒤지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실제 사례를 찾고 내 상황에 맞는 패턴이나 조언을 얻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회피형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대중의 경험을 모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피형 애착 커뮤니티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규칙에 따르면 그곳은 회피형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며 29,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의 작은 피난처 같은 곳인데 거부 회피형이나 공포 회피형 사람들이 모여서 이별, 감정적 어려움, 대처 기제, 관계의 역학 등 모든 것에 대해 자신들의 여과 없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회피형에게 묻는 잠수 이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커뮤니티의 회피형 사람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더군요. 첫째, 당신이 생각하는 잠수 이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둘째, 지금이나 과거에 누군가를 잠수 이별로 떠난 적이 있나요? 셋째, 잠수 이별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넷째, 당신이 누군가를 잠수 이별로 떠났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섯째, 만약 다시 연락을 한다면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왜 다시 연락하나요? 회피형 사람들로부터 총 19개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포괄적인 연구라고 부르긴 어렵겠지만 그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꽤 독특한 시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 제가 이 글에 끌렸던 이유는 사실 2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질문인 과거에 잠수를 탄 적이 있는가와 5째 질문인 다시 연락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였죠.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2번째 질문을 통해 회피형에게 잠수 이별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놀랍지도 않게 답변을 단 모든 회피형 사람들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잠수를 탄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9명 중 19명 전원이었죠. 그 이후로 온갖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들을 댔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별로 흥미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는 5번째 질문에서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5번째 질문을 보면 회피형의 잠수 이별이 사실상 관계의 완전한 사망 선고인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충분히 많은 수의 회피형이 잠수 후 절대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셈일 테니까요. 제가 발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19명의 회피형이 대답했고 그중 13명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9%입니다. 한 명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는 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명은 항상 다시 연락한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26%입니다. 반올림해서 정리해보면 회피형이 당신에게 잠수를 탔을 때 그들에게서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할 확률이 70%나 된다는 뜻입니다. 즉, 회피형이 잠수를 탔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신호이며 평생 그들에게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은 잠수 이별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끝낸다는 말도 없이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끝내는 쪽에 가깝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연락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의상 띄엄띄엄 답장은 하겠지만
훨씬 모호해질 거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겠지만 그냥 시간은 내주지 않아서 결국 흐지부지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식이었죠. 즉, 서서히 멀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 잠수 이별의 정의는 대체로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설명 없이 갑자기 관계를 끝내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대화만 남긴 채 서서히 멀어지는 것. 19명 중 80%에 해당하는 15명은 잠수 이별을 설명 없이 갑자기 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3명은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는 15%입니다. 그리고 1명은 아예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5%죠. 자, 아주 명확해졌네요. 회피형의 80%는 잠수 이별을 설명 없이 갑자기 관계를 끝내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시는 그들의 연락을 받지 못할 확률이 70%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잠수를 타는 걸까요? 세 번째 질문을 살펴봅시다. 제가 19개의 답변을 연구해 본 결과 크게 5가지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갈등 피하기, 상대방의 애착이나 기대감에 숨막히고 압도당하는 느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 낮은 자존감,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우울증이나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 이런 이유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읽은 글이 이것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떤 이상한 흐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영원히 혼자 열차라고 부를 텐데요. 아마 이 글이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이 현상을 잘 요약해 줄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평생 혼자 지내게 될까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있어. 글 속에는 늘 이상한 속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회피형들이 평생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들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는 빛과 그림자 같은 상태 말이죠. 혹시 인투 더 와일드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1966년에 존 크라카워가 쓴 논픽션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미국 횡단 여행을 떠난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의 실화를 다룬 책입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알래스카로 가서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이었죠. 맥캔들리스는 아마도 거부 회피형의 가장 완벽하고 뚜렷한 표본일 겁니다. 여행 내내 그는 끊임없이 고립을 추구하고 가까운 관계를 피합니다. 그는 로널드 프란츠라는 노인을 만나 가까워지는데 그 노인은 맥캔들리스를 입양하고 싶다고까지 제안합니다. 프란츠는 두 사람의 유대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맥캔들리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입양을 권유했던 겁니다. 하지만 맥캔들리스는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독립을 향한 자신의 탐구와 야생에서 홀로 살겠다는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또 캘리포니아의 슬랩시티라는 공동체에 머물 때는 그와 사랑에 빠진 트레이시라는 10대 소녀도 만납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맥캔들리스는 어떤 낭만적인 감정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맥캔들리스는 기꺼이 손을 내밀고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는 결코 그들에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지만 항상 고립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가 마침내 알래스카에 도착했을 때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꽁꽁 언 강을 건너 야생 깊숙이 들어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뿌리와 열매를 채집하고 무스를 포함한 여러 사냥감을 잡으며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일기도 썼죠. 이듬해 봄, 맥캔들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강에 도착했을 때는 비와 녹은 눈으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베이스캠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훗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단 한 줄의 일기장 메모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행복은 나눌 때만 진짜다. 저는 이것이 회피형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을 우상화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그 세계관이 틀렸다는 걸 너무 늦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의 경우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죠. 생각해보세요. 그가 알래스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나요? 만약 그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입양을 수락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나눌 때만 진짜다라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회피형 애착 커뮤니티에 이끌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애착 유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바로 그 여정의 길목에 서 있을 겁니다. 다행인 점은 지금 그들에게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혼자 남을 거라는 두려움,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아직 분석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잠수 이별로 떠났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솔직히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의미 없는 질문이거든요. 19명의 응답자가 보인 전반적인 의견은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회피형에게 잠수를 당했다면 그들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을 확률은 70%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파트너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길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회피형의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믿거나 관계가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부 회피형이 태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거부 회피형 파트너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나쁘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엄청나게 환상적인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부 회피형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을 떠나버리고 당신은 거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 모드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거부 회피형이 아무런 설명 없이 관계를 끝내버림으로써 일종의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그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조차도 평소 행동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운 좋게도 잠수 이별 후 회피형에게서 연락을 받는 그 마법 같은 30% 안에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희박한 확률을 뚫고 회피형 파트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형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회를 다루는 업계에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더러운 비밀이 하나 있죠. 다시 만났을 때 또다시 이별을 겪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시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첫 번째 결혼의 50%, 두 번째 결혼의 67%, 세 번째 결혼의 73%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거부 회피형이 돌아왔을지 몰라도 그들이 자신의 애착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 거부 회피형 성향을 띠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갈등하면서 행동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가 딴 길로 새면서 주제에서 벗어나 버렸네요. 이 영상의 초반에 제가 회피형이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취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길게 다뤘던 아주 분명한 행동 하나와 별로 분명하지 않은 또 다른 행동 하나였죠. 자, 이제 그 분명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했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어태치드라는 책에서는 비활성화 전략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는 친밀감을 짓누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을 뜻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걸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행동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이것이 거의 궁극적인 비활성화 전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영화 대본을 편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당신과의 관계가 의미 있는 순간들과 감정적인 절정, 그리고 보상들로 가득 찬 주요 스토리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파트너는 뒤로 돌아가 장면들을 잘라내고 중요한 순간들의 의미를 축소하며 이야기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과거를 다시 쓰는 이 과정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분리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그 관계가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거나 당신만큼 강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함께했던 경험들을 깎아내리고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 면전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언제나 잠수를 탄 이후에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잠수를 타서 사라진 다음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겹지인들을 통해서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가슴이 무너지게 되죠. 당신의 과거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의미가 있기는 했는지 스스로 묻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역사 수정 행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단절을 합리화할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관계가 별로 의미 없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함으로써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쉽게 훌훌 털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은 깊은 감정적 종결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떠남을 확정짓고 다시 돌아갈 이유를 남겨두지 않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죠. 대본에서 한 캐릭터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미해결된 이야기나 찝찝한 결말을 남겨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편집이 끝나고 나면 미련을 둘 것도 그들을 다시 흔들리게 할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인생에서 통째로 편집해버린 회피형들에겐 참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즉 날 것 그대로의 추억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일기장에 그 유명한 문장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나눌 때만 진짜다. 이때 그는 알래스카의 야생에서 혼자 몇 달 동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약해지고 굶주린 채로 아마도 자신의 깊은 경험과 선택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었겠죠. 이 행복은 나눌 때만 진짜다라는 깨달음은 그가 처한 가혹한 현실과 극단적인 고독의 추구가 낳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게 시사하는 바는 죽음 앞에서 인간관계와 충만함에 대한 그의 이해가 얼마나 깊이 변화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회피적인 본성은 사라졌고 마침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회피형이 당신에게 잠수를 탔을 때 당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과의 추억을 지우고 관계를 깎아내릴 때 당신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처럼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니까요. 결국 회피형도 맥캔들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유대감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함께하는 순간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입니다. 그 회피형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당신은 이미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